아까 한의원이 그랬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틀린다고. 이 경기가 바로 그렇더라고요. 인테르 벤피카. 아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밀란이 좀 폼이 좋지 못했고 벤피카 폼이 좋아서 위원님들이 다 벤피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리그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나폴리와 벤피카가 조금 유사한데 네. 우리 이제 클린스만호 했었던 그 3월 A매치 기간이 있었잖아요. 3월 말에. A매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여기 지금 8강에 올라 있는 팀들 중에 눈에 띄게 폼이 급전 직하된 팀이 두 팀이 있는데 하나가 나폴리고 하나가 벤피카예요. 벤피카가 지금 이 인테르전 패배를 비롯해서 앞뒤로 3연패입니다. 네. 그런데 벤피카가 예전에 말씀드리기를 올 시즌 그 전까지는 전체 챔피언스리그 모든 대회 통틀어서 한 번밖에 안 졌던 팀이에요. 그쵸. 그런데 최근에만 3경기를 연달아 졌습니다. 포르투에게 지고 인테르에게 지고 바로 얼마 전에는 샤베스라는 팀한테 또 졌어요. 포르투갈 리그 안에서.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벤피카가 저희가 예전에 얘기할 때는 뭐 포르투갈 리그 우승은 벤피카도 어느 정도 따놓은 당상인 것 같습니다라고 뭐 장 의원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포르투갈 리그 우승도 상당히 조금 타이트해져서 앞으로 조금 흔들흔들하게 돼버렸거든요. 참 축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참 축구는 모르죠. 그래서 나폴리도 폼이 떨어진 지경에 지금 밀란하고 지금 연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밀란도 사실 최근에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 전술을 잘 짜와가지고 폼 안 좋은 나폴리를 이제 넘어선 거죠. 일단은 벤피카도 지금 인테르도 별로 안 좋았었는데 벤피카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 바람에 인테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시기에 지금 벤피카랑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벤피카가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좀 골잡이들이 없어졌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조금 2차전이 위험하지 않을까. 1차전을 본 느낌은 경기는 벤피카가 더 잘해요. 네. 근데 이제 복싱으로 치면 상당히 테크니션을 바탕으로 기술이 아주 뛰어난 웰터급 챔피언이 한 체급 위 도전해서 미들급 챔피언한테 도전했는데 무언가 그 무게감에서 돌주먹 한 방 맞고 돌주먹 한 방 맞고 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임새 있는 빌드업 체계 그리고 역시 전환할 때 그런 선수들의 어떤 숙련된 기술과 네. 부분 전술 이런 부분들은 인터밀란보다는 훨씬 조직적으로는 지금 짜임새가 있고 이날도 사실 결정적인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벤피카가 다 놓치고 오히려 이제 쭉 올라왔던 그 바스토니 왼발 크로스 한 방에 당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2대0에 속하지만 이번 경기는 오타멘디가 나오죠. 벤피카에서 징계에서 복귀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실바 선수와 함께 벤피카의 센터백 라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축구를 펼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인터셉트나 그 이후에 전환에 있어서도 저는 지금 이 2차전은 2골 차의 상황이지만 그리고 인터밀란의 홈이지만 그래도 인터밀란 벤피카다. 개인적으로는 조심을 좀 해야 된다. 네. 언제든지 전반 상황에 따라서 벤피카에게 점유율은 아마 또 뺏길 것 같아요. 인터밀란이. 주도는 벤피카가 하되 결국은 큰 거 한 방으로 이제 다 인터밀란은 매겼는데 사실 공격 진영에 제이코, 라우타르 마르티네스 혹은 뭐 루카쿠가 나오더라도 이 선수들에 대한 그런 확실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슈팅을 좀 잘 때릴 수 있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인터밀란이 조직적으로. 근데 이제 조금 포제셔닝을 놓고 어느 정도는 밸런스 있는 축구를 하되 좀 큰 줄기에서의 전환이나 또 압박을 통해서 무언가 찬스를 좀 만드는 경향이 있죠. 벤피카의 현재 조직력은 인터밀란에게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 대항할 수는 있다. 아니 같은 두 골차인데 레알 첼시 전하고는 좀 다르죠. 말하는 좀 투가 다른데. 너무 다른데요? 벤피카가 그 경기 레알 마드리드 첼시와 비교하면 훨씬 더 긍정적이죠. 네. 벤피카가 충분히 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재 분위기는 전 된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인터밀란 홈이긴 하지만 인터밀란은 조금 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경기 자체는 고생할 거예요.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인테르 공격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라우타로 선수는 지금 꾸준히 폼이 안 좋고요. 네. 루카쿠 선수가 정말 인테르에게는 큰일 하긴 했습니다. 1차전에서. 페널티 페널티는 넣었죠. 루카쿠 선수가 핸드볼 근전에 때문에. 페널티 기록은 좋아요. 페널티에서는 상당히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필드골을 그럼 루카쿠가 잘 넣을 수 있느냐? 그거는 루카쿠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과연 이제 인테르도 좀 편안히 가려면 사실은 그 요즘 그 부진한 공격수들 쪽에서 뭔가 한 방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인테르도 한 골도 넣지 못하는 90분의 흐름이면 그거는 정말 장 의원님 말씀대로 벤피카에게도 희망이 생긴다. 그런데 만약에 인테르가 한 골 정도만 얹어 넣어주면 예를 들어 벤피카가 2대1로 이기더라도 그 루카쿠의 페널티 때문에 앞 경기가 2대0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간발의 차로 벤피카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인테르에게도 최소 한 골은 필요하지 않냐. 그건 상당히 아.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를 못하게 네. 되면 인테르도 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네, 진짜 그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특히 이런 큰 체급 경기에서 벤피카가 뭔가 파괴력이 좀 약하지 않나는 느낌을 1차전 줬는데, 근데 사실 조별리그에서 벤피카가 유벤투스한테 2대1, 4대3 이겼어요. 두 번 다. 2골 넣고 4골 넣고. 사실 유벤투스한테 했던 정도의 공격 파괴력을 보여주면 2골은 넣을 수 있는 팀이거든요. 인터 밀란에게도. 네. 거기서 인테르가 과연 그렇죠. 루카쿠, 라우타로 이런 네. 선수들이 각성할 수가 어떻게 있느냐. 하느냐. 네. 과연 근데 인터밀란이 거기서 계속 높은 라인에서 벤피카가 눌러서 하는 것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자기 플레이 못하고 골을 못 넣느냐, 아니면 한 방을 넣을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흐름상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저는 뭐 경기 내용은 두 분이 말해주셨으니까 전 역시나 벤피카는 못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또 이렇게 맞추면 또 어쨌든 정성준은 잘한다. 그리고 지금 이 배팅은 정배예요, 유리한 전진신 정배예요. 거기 때문에 맞아요. 2대0으로 어쨌든 인테르가 지금 앞서고 있는 팀이니까요. 네. 정순주 아니고 정배주 같은데. 정배, 그지? 아니 어쨌든 이 대진 짜여졌을 때 정순주 아나운서는 어쨌든 인테르 유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분이 계속 벤피카 네, 좋다 그랬는데 전 무조건 인테르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뭐 결과는 뭐. 어쨌든 세리에 팬분들께 죄송한데 정순주 아나운서가 계셔서 저희가 그래도 면이 좀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잘 마무리해 주셔서 마지막 경기 미넨과 맨시티인데 사실 이 막강한 두 팀의 경기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시티가 확실히 좀 강했고 펩은 명장병이 아니고 확실히 명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홀란은 역시 강했다. 이런 거를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초반부에 그 맨시티 경기 같은 거 제가 중계할 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지막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말 이 커리어가 계속 전술적 혁명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도 그거를 또 자기가 수선하고 뜯어고치고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커리어 내내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래서 웬만한 뭐 포메이션 뭐 이런 거 이제 거의 안 해본 적이 없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본인의 전술적 변화가 있다면 뭐겠느냐. 과르디올라 감독이 오히려 조금 이제 약간 단순하게 네. 단조롭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 본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전술적 혁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형의 변화가 이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저는 상당히 많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색깔도 기본적으로 녹아 있으면서 여태까지의 과르디올라 감독과는 결이 약간 다른 스타일이 이제는 좀 완성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3골을 터뜨렸는데 네. 그 3골이 다 어떻게 나왔느냐? 로드리 선수의 정말 아주 기가 막힌 그 놀라운 가마차기 중거리포가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홀란 선수가 사이드 쪽에서 크로스를 올린 거를 반대쪽에서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달려오면서 헤더로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홀란 선수의 골도 스톤스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준 거를 또 홀란 선수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셀로나 시절부터의 과르디올라 감독을 생각해보면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이번에 터진 3골은 과르디올라스럽지 좀 않은 골들이죠.
예, 가르디올라 감독은 그 하프 스페이스 여러 명의 선수들의 그 연계 플레이를 활용한 상대의 그 좁은 수비 공간을 연계 플레이로 파괴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예를 들어 뭐 완벽한 상황에 컵백 만들어서 골문 앞에서 톡 밀어 넣는다든가 아니면 절묘한 몇 차례의 플레이에 이어서 정말 골키퍼 바로 앞까지 가서 골키퍼까지 농락하고 뭐 거기서 넣어버린다든가. 네. 사실은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가르디올라 감독 팀의 득점포는 그런 식을 연상하는 정말 기계적인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세 골을 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오랜 기간 알고 있던 가르디올라 팀의 골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작품이 나왔다 뭐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작품이 좀 가르디올라스럽지 않은 작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아주 복잡 다단하게 들어가는 그런 거보다도 이제 홀란 선수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이드를 충분히 활용하고 혼란 효과죠. 네, 그리고 공격 전환의 속도를 더 높여서 혼란하게 빠르게 어쨌든 넘겨주는 뭔가 그런 플레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선굵은 플레이 네. 그런 걸로써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을 격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가르디올라가 마지막 해야 될 전술적 변화는 여태까지보다 오히려 조금 단순하고 우직하게 가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 바이에른 뮌헨전이 저는 상징적으로 좀 보여준 한 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축구까지도 이제 뭐 혼란을 활용해서 가르디올라가 이런 유형의 플레이를 한다면 역시 강하다. 강하죠. 그리고 그것이 아스날에게는 불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이 지금 불안에 챔피언스 떨고 있어요. 리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프리미어 리그로 넘어왔지만 이제 가르디올라의 팀이 그런 플레이까지도 된다라는 거를 저는 바이에른 뮌헨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2차전이 투엘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투엘 감독이 아마 상당히 강한 압박을 통해서 초반부터 맨시티를 괴롭히려고 하겠지만 지금 1차 빌드업을 하는 시티의 수비진은 제가 보면 폼이 지금 그 리그에서도 거의 최상입니다. 네. 분명히 이번에도 아케, 후벤 디아스, 스톤스, 아칸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올 시즌 들어서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예전보다 더 단점을 최소화하는 심플한 빌드업을 해요. 네. 이른바 인버티드 센터백입니다. 네. 인버티드 풀백이 아니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쉽죠. 네. 네. 1차 빌드업을 할 때 아칸지를 오른쪽 수비로 두고 예전에는 측면 풀백을 중앙으로 들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패스가 끊기면 그러면 측면 풀백이 다시 이 커버를 사이드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럴 때 빠르게 역습을 당하면 조금 단점들이 노출되곤 했어요. 사이드 공간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요즘에는 이제 스톤스 선수를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중앙에서 그냥 빌드업 시에는 스톤스가 올라가요. 센터백인데. 아칸지랑 같이 셋이서 남은 수비수 두 명이 뒤를 간격을 좁히면서 세 명의 빌드업 또 에데르송 키퍼까지 더 처지면은 더 벌려져서 에데르송이 뒤에 받치는 형태의 빌드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아마 투엘 감독은 요 빌드업 구조에 대한 전술적 마크를 두고 강하게 압박으로 나올 거예요. 왜? 선제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골 차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지금 CT의 한현님은 공격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수비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빌드업 그 다음에 선수들 이날도 1차전도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찬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슛 블럭부터 해서 수비를 지금 되게 잘해요. CT가. 네. 선수들의 집중력, 블록 수비, 대인 방어 이런 것들이 지금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폼을 유지한다면 빌드업이나 수비에서 뮌헨이 압박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CT는 제가 보면 현재 유럽에서는 그러한 강한 압박을 가장 잘 풀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건 여전히 가르디올라의 장점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발전한 거죠 더. 압박이 성공이 돼서 몇 차례 실책은 유발시킬 수 있겠지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1차전에 그래서 최소 한 골은 넣었어요. 근데 지금 골을 못 넣고 왔기 때문에 이 세 골이라는 부담은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조금 더
오버해서 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많이 그런 쫄리죠. 밸런스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선제골 싸움인데 이 경기는 선제골을 얼마큼 빨리 넣어서 분위기를 바꾸느냐 아니면 그냥 게임이 그냥 분위기가 깨져버리느냐의 싸움인데요. 근데 그거를 선제골을 넣으려니까 또 마음이 쫄려서 더 못 넣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런 경기는 사실은 또 압박을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돼요. 레반도프스키나 뭐 이런 과거의 스트라이커처럼. 근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바이에른은 좀 부족해요. 뭐 이번 경기도 뭐 그나브리나 뭐 이런 선수들이 혹시 또 다시 뭐 중용이 되면서 다른 이선 자원들의 사네, 뭐 무시알라 이런 선수들이 같이 시너지를 내서 뭘 해보려고 하겠지만 방점을 찍어야 될 파괴력에 있어서는 아직은 바이에른 뮌헨이 한창 때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바이에른에게는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다. 물론 바이에른은 조별리그부터 제가 경기 성적들 다시 보면 바르셀로나, 인터밀란 만났었거든요. 네. 다 2대0, 원정 3대0, 2대0 다 완승을 거뒀고 파리 상제르맹도 바이에른 원정에선 0대2로 졌어요. 그래서 바이에른은 여전히 힘은 있어요. 네. 홈에서 특히 그 홈에서 막 몰아칠 때 있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시티인데 와, 시티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요즘 맨시티가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어느새 진짜 4점 차로 따라잡았고 아스널을. 지금 수비진 또 그릴리시가 지금 폼이 엄청 거기다가 높아요. 혼란의 네. 그 사용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더 좋아진 것 같고. 아스날이 따라잡혀 드렸죠. 네, 시티 그렇죠. 분들이 잘하시는 것도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맞죠. 네, 그리고 장 의원님 말씀에 정말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로벤 선수, 리베리 선수가 있대거나 레반도프스키와 토마스 뮬러가 절정기를 달리는 그런 상황이면 그러면은 3골이라도 설사 맨체스터 시티라도 굉장히 좀 부담은 될 거예요. 바이에른 원정이라는 거는 상대가 정말 그렇게 최고 클래스의 어떤 킬러들이 존재하는 그런 바이에른이면 근데 지금의 바이에른은 그 정도 클래스의 킬러들이 그렇게 많은 팀처럼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다만 그런데 아까 좀 말씀하신 그 전술적인 구조 있잖아요. 인버티드 풀백이 됐다가 중앙에 있다가 다시 풀백 위치로 오면서 포백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두 줄 수비 가는 것보다는 그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이제 겸하는 그런 선수를 하나 두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드는데 이게 이제 동선이 훨씬 짧으면서 포백을 두 줄을 세우기가 훨씬 이제 용이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만 보면 원래 인버티드 풀백 파회법이 뭐냐면은 인버티드 풀백이 있는 팀이 풀백 위치로 돌아오기 전에 최대한 빠른 템포로 측면 뒷공간 노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오가는 이 구조에서도 그거보다 더 짧은 찰나이기는 하지만 스톤스 선수가 예를 들어 상대에게 이제 순간적으로 볼 소유권을 내주는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센터백의 일원이 되면서 두 줄 수비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역시 이게 이론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내려오는 시간을 공략해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톤스 선수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뭔가 약간 이동하는 그런 틈바구니. 그 순간에 스톤스 선수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중거리포라든가 이런 거를 바이에른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말은 쉬운데 사실은 쉽지 않죠.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맨시티가 그런 구조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그렇죠. 그 찰나를 노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펩이 그게 약간 무서운 게 아칸지랑 스톤스의 위치를 상황에 따라 계속 바꿔요. 네. 올라갔다가 약간 거기서 미스가 나오고 실차가 그냥 아칸지가 센터백, 스톤스는 오른쪽 수비로 커버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성향이 센터백과 오른쪽 수비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센터백의 그 공격 시에는 3-2-4-1이죠. 3-2-4-1로 전환돼서 위로 올라가는 운영과 거기서의 미스에 대해서의 운영을 딱 미스가 됐을 때 아칸지의 포지셔닝이나 스톤스의 포지셔닝에 따라서 유연하게 위치를 바꾸면서 폭백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무섭게 바꾼 거예요. 두 선수가 딱 어떤 일정한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펩은 유연성이 지금 살아나 있다. 네. 그런 무서움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시티가 2차전에서 갑자기 또 패배 명장병이 나와서 무언가 새로운 거를 막 갑자기 시도하려고 맞아요. 한다던가.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투엘은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전략을 잘 짜가지고 다 그 파이벌 공략해 온다거나.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무리 그런 병이 있어도 1차전이 너무 잘 됐거든요. 맞아. 차전 잘 된 거 계속 고수하고. 그 1차전의 전술을 바꿀 이유는 없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4경기를 프리뷰를 해봤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 분이 또 자신 있게 그렇게 각 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하지 자신 않았어요. 있게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은 4경기 다 자신 없어요. 자신 없어요? 전 자신 없다고 할래요. 아, 자신 없다고 해야죠. 왠지 자신 없다고 말하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저희가 살아남을, 원투펀치에서 살아남을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자신 있어요. 첼시와 레알 자신 있어요. 결과를 압니다. 근데 이러다가 진짜 완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포기는 없다. 포기는 없다. 첼름 여러분들, 덩크.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눈으로 직접 보시고 또 저희랑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램파드 종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말자. 끝나고 따라 나오세요. 램파드 종신! 따라 나오세요. 끝나고.